미국만 열 수 있는 문이 있었습니다. 고도 50km, 우주와 맞닿은 하늘의 꼭대기, 마하 10으로 곤두박질 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기술. 30년간 미국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는 그 문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하늘의 꼭대기는 우리 겁니다. 거기 올라가려면 돈을 내란 말입니다. 미국은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누군가 그 문을 부숴버립니다. 중동 하늘에 미사일이 쏟아지던 날, 파리채라 불리던 무기가 96% 요격률을 찍었습니다. 30년 독점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웃던 자들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발견합니다. 파리채 뒤에 진짜 괴물이 숨어 있었다는 걸. 그 괴물을 만든 나라, 밤잠을 추려가며 연구실을 지킨 아버지들이 있는 나라, 내 가족의 하늘을 내 손으로 지키겠다는 절박함으로 불가능을 뒤집어버린 나라.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들 미국 우산 없이 잠이 오십니까? 로키드 마틴 부사장의 목소리가 회의장을 짓눌렀습니다. 2024년 1월 아부다비 에미리츠 팰리스 호텔 대회의장이었죠. 사우디, UAE, 이라크 국방장관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 한마디에 숨소리마저 끊긴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막스 크루거입니다. 33년간 나토 유럽 미사일 방어망을 총괄했고 현재는 뮌헨 글로벌 방산 통제위원회 수석평가위원으로 일하고 있죠. 그날 저는 자문관 자격으로 미국과 중동의 신경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2019년 사우디 아람코 피습 사진이 떴습니다. 세계 최대 석유 시설이 시뻘건 화염에 휩싸인 장면이었어요. 예멘 후티 방운의 드론과 순항 미사일이 그 참극을 만들었죠. 충격적인 건 그날 사우디의 미국제 패트리엇이 여러 포대나 깔려 있었다는 겁니다. 세계 최강이라던 그 비싼 패트리엇이 단 한 발도 요격하지 못했어요. 사우디로서는 씻을 수 없는 치욕이었습니다. 미국의 해명은 뻔뻔했습니다. 패트리엇은 탄도미사일용이지 저고도로 숨어드는 드론이나 순항미사일용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자기들이 판 무기가 뚫렸는데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민 해결책이 가관이었죠. 저고도는 알아서 막고 진짜 무서운 고고도 탄도미사일을 막으려면 사드를 사라는 겁니다. 포대당 1조 원, 기술 이전 없음, 연간 유지비 수천억. 미국 정부 승인 없이는 미사일 한 발도 못 쏘는 조건이었어요. 중동 장관들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패트리엇이 뚫렸는데 책임은커녕 더 비싼 걸 사라니요. 조건 완화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은 냉담했습니다. 싫으면 말라는 거였죠. 이란 미사일이 수도에 떨어지는 걸 구경하든가 미국 값을 내든가. 선택지는 둘뿐이었습니다. 누군가 한국의 천궁을 언급했습니다. 미국보다 싸고 기술 이전도 해준다면서요. 미국 측 반응은 비웃음이었어요. 아시아에서 만든 파리차에로 중동 하늘을 지키겠냐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솔직히 저도 동의했습니다. 천궁의 한계 고도는 40km예요. 이란 탄도미사일이 날아오는 고도는 그보다 훨씬 위입니다. 한국이 아무리 용을 써도 그 벽은 못 넘는다고 봤어요. 그게 제33년 경력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회의 뒤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UAE가 한국과 천궁 도입 계약을 추진한다는 거였어요. 4조 원 규모 10개 포대. 미국 횡포에 진절머리가 난 거죠. 천궁이 제값을 할지 확신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미국에게 끌려다니느니 한번 믿어보자는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죠. 어차피 고고도는 못 막을 텐데 결국 무릎 꿇게 될 거라고요. 2달 뒤였습니다. 뮌헨 사무실로 나토 정찰 위성 데이터가 날아왔어요. 한국 서해안 안흥 시험장에서 이상 열원이 포착됐다는 보고였죠. 별 생각 없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미사일 발사 궤적이었는데 습관적으로 최고 도달 고도부터 확인했어요. 60km. 손이 멈췄습니다. 천궁의 한계는 40km입니다. 한국에 60km까지 올라가는 요격 미사일은 없어요. 센서 오류라고 생각하고 데이터를 다시 불러왔죠.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었어요. 궤적이 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쏘아 올린 게 아니에요. 무언가를 향해 방향을 틀며 쫓아가는 패턴. 이건 요격 미사일의 유도 비행입니다. 33년간 쌓아온 모든 상식이 저 숫자를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런 궤적을 그리려면 4등급 기술이 필요해요. 미국도 20년 걸린 걸 한국이 독자 개발로? 그런데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뭔가를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청웅 뒤에 우리가 절대 못 만들 거라고 비웃었던 바로 그것을요. 2년 뒤 이란 전쟁이 터졌을 때 저는 그날 무시했던 모든 것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UAE에 배치된 청웅이 이란 탄도미사일을 96% 요격률로 박살냈거든요. 파리채라고 비웃었던 그 무기가 미국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게 아니었어요. 청공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위성 데이터를 받고 나서 며칠간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60km.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센서 오류일 거라고, 한국이 무슨 수로 저 높이까지 올라가겠냐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궤적이 휘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계속 걸렸거든요. 저는 나토 정보국에 추가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한국 서해안 안흥 시험장 주변의 모든 여론 기록을 보내달라고 했죠. 며칠 뒤 답이 왔는데 파일을 여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어요. 지난 2년간 안흥 시험장에서 포착된 고고도 여론이 4차례나 있었습니다. 2022년 한 번, 2023년 2번, 그리고 2024년 초에 한 번. 제가 처음 본 그 데이터가 4번째였던 거죠. 도달 고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었어요. 48km, 54km, 58km, 그리고 60km. 누가 봐도 단계적인 시험 발사였습니다. 한국이 무언가를 개발하고 있었고 그게 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뜻이었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천공이 아니었어요. 천공으로는 절대 저 높이까지 못 올라갑니다. 한국이 완전히 새로운 무기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도 유럽도 모르게 조용히. 저는 즉시 미국 측 접촉 라인에 연락을 넣었습니다. 록히드 마틴 부사장 제임스 콜린스에게 이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한국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느냐고 물었죠. 돌아온 대답은 황당했습니다. 한국이 뭔가를 개발하고 있다는 건 안다. LSAM이라고 부르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이라더라. 하지만 걱정할 건 없다는 거였어요. 콜린스의 말은 이랬습니다. 한국이 고고도 요격 미사일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게 벌써 10년도 더 됐는데 아직도 완성을 못했다. 요격고도 60km를 목표로 한다지만 실제로 달성하려면 최소 5년은 더 걸릴 거다. 설령 만들어낸다 해도 실전에서 쓸 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 또 몇 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신경 끄라는 투였죠. 저도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33년간 제가 알아온 상식으로는 그게 맞았거든요. 고고도 요격 기술은 아무나 넘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미국이 사드를 만드는데 30년이 걸렸어요. 12조 원이 넘는 개발비가 들어갔고 수백 번의 시험 발사 끝에 겨우 실전 배치에 성공한 겁니다. 한국이 그 기술을 몇 년 만에 따라잡는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2024년 5월 한국방위사업청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 체계 개발이 완료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요격고도 60km 이상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 2027년부터 실전 배치 예정.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5년은 더 걸릴 거라던 미국의 예측이 완전히 빗나간 겁니다. 한국은 이미 개발을 끝내버렸어요. 미국이 코웃음 치는 사이에 조용히 완성해버린 거죠. 저는 부랴부랴 LSAM 관련 자료를 긁어모았습니다. 공개된 정보는 많지 않았지만 몇 가지 사실만으로도 충격이었어요. 요격고도 60km 이상. 이건 미국 사드의 영역을 침범하는 수치입니다. 가격은 사드의 절반도 안 된다고 했어요. 포대당 4천억 원대. 사드가 1조 원이 넘는다는 걸 생각하면 엄청난 가격 경쟁력이죠.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LSAM-2를 개발하고 있다는 정보가 흘러나왔어요. 요격고도 100km. 이건 완전히 우주 공간입니다. 사드도 못 올라가는 높이예요. 2028년 개발 완료 목표. 한국이 미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공으로 중저고도를 막고 LSAM으로 고고도를 막고 LSAM-T로 우주 끝까지 막겠다는 건데 이게 현실이 되면 미국의 독점 체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개발 완료 발표야 뭐라고 하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실전에서 먹히느냐는 다른 문제니까요. 미국 측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한국이 만들었다는데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실전에서 터지면 그때 웃어도 늦지 않다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실전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어요. 이란은 즉각 보복에 나섰습니다. 탄도미사일이 중동 전역을 향해 쏟아졌죠. UAE도 표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UAE에 배치된 청웅이 불을 뿜었습니다. 요격률 96%, 이란 탄도미사일이 허공에서 가루가 됐어요. 미국 패트리엇, 이스라엘 에로우와 함께 가동됐는데 청웅의 성적이 가장 좋았습니다. 파리채라고 비웃었던 그 무기가 실전에서 증명해버린 겁니다. 전 세계 방산 시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청웅은 맛보기에 불과하다는 걸. 진짜 무서운 건 그 뒤에 있었습니다. LSAM, 그리고 그 너머의 것들. 청웅의 실전 성공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 방산 관계자들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흥분의 물결에 동참할 수 없었어요. 제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청웅이 아니라 LSAM. 그 60km 궤적 데이터가 계속 아른거렸습니다. 2026년 3월 초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명목상으로는 나토 측 기술 자문관 자격이었지만 솔직히 제 개인적인 호기심이 더 컸어요. 한국이 대체 뭘 만들었는지 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지하 브리핑룸이었습니다. 저 말고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15개국 방위 관계자들이 초청을 받아와 있었어요.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온 임원들도 보였죠. 다들 청웅 실전 성공 이후 한국의 방산 기술력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전궁이야 그렇다 쳐도 설마 고고도까지 정말 되겠느냐는 표정들이었죠. 브리핑룸 조명이 어두워지고 스크린에 영상이 떴습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 로고가 잠깐 보이더니 곧바로 실제 영상으로 넘어갔어요. 서해 앞바다였습니다. 발사대에서 미사일 한 기가 솟구쳐 올랐죠. 불기둥을 내뿜으며 하늘로 치솟는 장면이었는데 각도가 거의 수직이었습니다. 화면 한쪽에 고도 수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20km, 30km, 40km, 정웅의 한계선을 순식간에 넘어버렸습니다. 50km, 55km, 숫자가 멈추질 않았어요. 62km, 그 순간 화면에 또 다른 점이 나타났습니다. 표적 미사일이었죠. 마하 8 이상의 속도로 낙하하는 모의 탄도탄이었어요. LSAM 요격체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궤적이 휘어지면서 표적을 향해 돌진했죠. 충돌, 화면이 하얗게 번쩍였습니다. 직격이었어요. 표적 탄도탄이 우주 공간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브리핑룸이 묘지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옆에 앉은 로키드 마틴 임원의 얼굴을 슬쩍 봤어요. 핏기가 완전히 가셔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방금 본 건 히트킬이었거든요. 폭약으로 터트리는 게 아니라 요격체가 표적에 직접 충돌해서 파괴하는 방식. 이게 얼마나 어려운 기술인지 이 바닥 사람들은 다 압니다. 총알로 날아가는 총알을 맞추는 거예요. 미국이 사드 개발할 때 이것 하나 구현하려고 10년을 날렸습니다. 한국연구원이 담담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LSAM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됐고 요격고도 60km 이상을 달성했으며 2027년부터 실전 배치에 들어간다고요. 가격은 사드의 절반도 안 됩니다. 포대당 4천억 원대. 기술 이전도 가능하고요. 미국 측 자리에서 손이 올라왔습니다. 레이시온 부사장이었어요. 지금 보여주신 건 고정 궤도 표적입니다. 실제 탄도미사일은 낙하 중에 기동을 하는데 그것도 요격이 가능합니까? 한국연구원이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이 떴어요. 이번엔 표적이 낙하 중에 좌우로 흔들리며 회피 기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LSAM 요격체가 그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쫓아갔어요. 궤적이 지그재그로 꺾이면서 표적을 추적하더니 결국 충돌, 또 직격이었습니다. 회의장 여기저기서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믿고 싶지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숨이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직이었습니다. 한국연구원이 말했어요. 지금 보여드린 건 LSAM-1이고 현재 LSAM-2 개발이 진행 중이라고요. 요격고도 100km, 극초음속 미사일 대응 가능, 2028년 완료 목표. 회의장이 웅성거렸습니다. 100km면 완전히 우주 공간입니다. 사드도 거기까지는 못 올라가요. 게다가 극초음속 요격이라니 마하 5 이상으로 날아오면서 궤도를 수시로 바꾸는 미사일을 잡겠다는 건데 이건 미국도 아직 완성 못한 기술입니다. 저는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33년간 믿어온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고고도 요격은 미국의 영역이다. 아시아 국가가 넘볼 수 없는 벽이다. 그게 제 신념이었는데 한국이 그 벽을 박살내버린 겁니다. 천공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록히드 마틴 임원이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씁쓸하게 웃으며 한마디 하더군요. 크루거 소장, 파리채가 우리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브리핑룸을 나온 직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워싱턴 발신이었어요. 받자마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록히드 마틴 부사장 제임스 콜린스였습니다. 목소리가 싸늘하게 가라앉아 있더군요. 크루거, 지금 서울이라며. 뭘 보고 왔는지 알고 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게 있어. 저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콜린스가 말을 이었어요. 한국 기술은 아직 검증이 안 됐다. 브리핑룸에서 보여준 건 편집된 영상일 수도 있고 실험실 조건에서만 성공한 걸 수도 있다. 실전에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함부로 보고서 쓰지 마라. 나토 수뇌부에 잘못된 정보가 올라가면 곤란해진다. 저는 물었습니다. 잘못된 정보라니 무슨 뜻입니까? 콜린스가 한숨을 쉬더군요. 크루거, 솔직하게 말할게. 지금 미국 방산업계가 발칵 뒤집혔어. 한국이 엘셈을 완성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중동 쪽 문의가 확 줄었거든. 사우디랑 진행하던 사드 추가 도입 협상도 멈췄어. 이 상황에서 나토까지 한국 쪽으로 기울면 우리는 끝이야. 그제야 전화의 목적이 보였습니다. 콜린스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당신은 나토 측 핵심 자문관이잖아. 보고서 하나가 유럽 전체 방산 정책에 영향을 준다고. 한국 기술에 대해 긍정적으로 쓰지 마. 검증이 필요하다. 시기상조다. 이 정도로만 정리해줘. 그러면 우리도 당신을 잊지 않을게. 협박이었습니다. 아니, 협박과 회유를 동시에 하는 거였죠.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도심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솔직히 콜린스의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한국 기술이 브리핑에서 본 것만큼 완벽한지는 아직 모릅니다. 실험실 조건과 실전은 다르니까요. 그리고 미국과 관계가 틀어지면 제 경력에도 치명적입니다. 33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분명히 봤습니다. 62km 상공에서 마하 8로 낙하하는 표적을 직격으로 요격하는 장면을, 궤적이 꺾이면서 회피 기동하는 표적을 실시간으로 쫓아가 충돌시키는 장면을, 저건 편집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였어요. 며칠 뒤 나토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 방문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거였죠. 유럽 방위 정책 수립에 참고하겠다면서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빈 문서가 떠 있었어요.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죠.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콜린스 말대로 쓰는 겁니다. 한국 기술은 검증이 필요하다. 실전 데이터가 부족하다. 시기상조다. 이렇게 쓰면 미국과의 관계는 유지됩니다. 제 경력도 안전하고요. 나토는 계속 미국 무기에 의존할 거고 저는 그 체제 안에서 편하게 남은 경력을 보낼 수 있죠. 다른 하나는 본대로 쓰는 겁니다. 한국의 엘셈은 4등급 성능을 달성했다. 가격 경쟁력도 압도적이다. 나토는 한국과의 협력을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쓰면 미국은 저를 적으로 간주할 겁니다. 워싱턴 쪽 문은 완전히 닫히겠죠. 33년 경력의 끝이 험악해질 수도 있어요. 뭐 아니면 도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33년이라는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젊은 시절 처음 미사일 궤적 계산을 배우던 때, 나토 사령부에서 밤새 시뮬레이션 돌리던 때, 미국 방산업체들과 수없이 회의하던 때, 그 모든 시간 동안 저는 한 번도 미국의 기술 패권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고고도 요격은 미국의 영역이다. 그건 변하지 않는 진리다.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런데 한국이 그 진리를 깨버렸습니다. 문득 브리핑룸에서 봤던 록히드 마틴 임원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복도에서 했던 말도요. 파리채가 우리 머리를 내리쳤다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파리채라고 비웃던 게 누구였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을 깔봤고 아시아를 무시했고 미국이 영원히 정상에 있을 거라고 믿었죠. 그 오만함이 지금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결심이 섰습니다.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본대로 썼습니다. 한국의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엘셈은 요격 고도 60km 이상을 달성했으며 히스투킬 방식의 직격 요격에 성공했다. 미국 사드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으로 평가되며 가격은 절반 수준이다. 나토는 한국과의 기술 협력 및 도입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워싱턴과의 관계는 끝났습니다. 33년 경력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진실은 진실이니까요. 보고서를 보낸 직후부터 제 전화기는 불이 났습니다. 워싱턴 쪽에서 항의 전화가 쏟아졌어요. 콜린스는 아예 제 번호를 차단했더군요. 나토 내부에서도 술렁였습니다. 미국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죠. 한국한테 뭘 받았냐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음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보고서가 나토 수뇌부에 올라간 지 일주일 뒤 한국 국방부에서 공식 초청장이 날아왔습니다. 엘셈 실사격 시험에 참관하겠느냐는 거였어요. 나토 측에서 저를 대표로 보내기로 결정했죠. 제 보고서가 파장을 일으킨 덕분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직접 확인하고 오라는 거였어요. 다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브리핑룸이 아니었어요. 서해안 안흥 시험장. 엘셈이 실제로 발사되는 현장이었습니다. 시험장에 도착했을 때 날씨가 흐렸습니다. 바닷바람이 세차게 불어왔고 하늘에는 잔뜩 찌푸린 구름이 깔려 있었어요. 발사대 주변에는 이미 여러 나라 관계자들이 와 있었습니다. 미국 측은 안 보이더군요. 대신 사우디, UAE, 폴란드, 루마니아 국방부 관계자들이 눈에 띄었어요. 중동과 동유럽에서 온 사람들이었죠. 전부 한국 미사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한국 측 연구원이 다가와서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오늘 시험은 실제 탄도미사일 모사체를 요격하는 거라고요. 고도 60km 이상에서 마하 8로 낙하하는 표적을 엘셈이 직격으로 격추하는 장면을 직접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긴장했습니다. 브리핑룸에서 영상으로 본 것과 실제로 눈앞에서 보는 건 차원이 다르거든요. 만약 여기서 실패하면 제 보고서는 휴지 조각이 됩니다. 나토에서 제 신뢰도는 바닥을 치겠죠. 모든 걸 걸고 한국 편에 섰는데 그게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표적 미사일이 발사됐어요. 저 멀리 수평선 너머에서 불기둥이 솟구쳤습니다. 탄도 궤적을 그리며 하늘 높이 치솟더니 이내 시야에서 사라졌죠. 모니터의 표적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고도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50km, 60km, 70km 정점을 찍고 낙하하기 시작했죠. 마하 8 초속 2.7km. 눈으로는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속도입니다. 그때 엘셈 발사대에서 굉음이 터졌습니다. 발사! 불기둥이 땅을 박차고 솟구쳤어요. 굉장한 굉음과 함께 엘셈 요격체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더군요. 연기 기둥이 하늘을 가르며 뻗어 올라갔어요. 몇 초 만에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모니터를 주시했습니다. 엘셈의 고도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30km, 40km, 50km. 청웅의 한계선을 가볍게 넘어섰습니다. 55km, 60km. 멈추지 않았어요. 63km. 표적과의 거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두 점이 모니터 위에서 빠르게 가까워졌어요. 표적은 낙하하면서 좌우로 기동하고 있었습니다.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표적, 회피 기동이었죠. 엘셈의 궤적이 휘어졌습니다. 표적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쫓아가고 있었어요. 지그재그로 꺾이면서 마치 눈이 달린 것처럼 표적을 추적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모니터를 응시했어요. 충돌 3초 전, 2초, 1초. 화면에서 두 점이 겹쳤습니다. 순간 하늘 높은 곳에서 섬광이 번쩍였어요. 구름 사이로 빛이 터지는 게 육안으로도 보였습니다. 동시에 모니터의 표적 신호가 사라졌죠. 직격, 요격 성공이었습니다. 시험장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곧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우디 관계자가 두 손을 번쩍 들었고 UAE 쪽에서는 박수가 쏟아졌어요. 폴란드 장교는 고개를 저으면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죠. 저는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영상으로 본 것과 직접 눈앞에서 보는 건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건 진짜였어요.
편집도 아니고 조작도 아닙니다. 한국이 정말로 해낸 겁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측 연구원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첫 번째 시험은 성공적으로 완료됐고 이제 두 번째 시험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표적을 두 발 동시에 발사한다고요.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다중 표적 동시 요격. 이건 차원이 다른 난이도예요. 하나를 맞추는 것도 기적인데 두 개를 동시에 추적해서 격추한다고요? 두 번째 표적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두 발이 동시에 솟구쳤어요.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갈라지면서 하늘로 치솟았죠. 모니터에 두 개의 점이 찍혔습니다. 엘셈 발사대에서 연속으로 굉음이 터졌어요. 두발. 엘셈 요격체 두 기가 차례로 발사됐습니다. 불기둥이 두 줄기로 하늘을 갈랐어요. 각각의 요격체가 서로 다른 표적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모니터를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네 개의 점이 화면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두 개의 표적, 두 개의 요격체. 표적들은 낙하하면서 불규칙하게 기동했고 요격체들은 각자의 표적을 쫓아 궤적을 꺾었죠. 거의 동시에 두 번의 섬광이 터졌습니다. 표적 신호 두 개가 동시에 사라졌어요. 이중 직격, 성공이었습니다. 시험장이 환호로 뒤덮였습니다. 사우디 국방부 차관이 한국 측 연구원에게 다가가 손을 덥석 잡았어요. 빨리 계약 협의를 시작하자는 말이 들렸습니다. UAE 쪽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보였고 폴란드 장교는 본국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죠.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었어요. 미국이 30년간 독점하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 문을 부셔버린 거예요. 청웅이 파리채라고요? 파리채가 고고도까지 올라와서 미국의 독점 체제를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LSM-2, 요격고도 100km, 극초음속 미사일 대응.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안흥 시험장에서 돌아온 뒤 일주일도 안 돼서 뉴스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UAE가 천궁 추가 물량을 긴급 요청했다는 거였어요. 이란 전쟁에서 96% 요격률을 찍은 직후였죠. 원래 계약한 10개 포대 중 2개만 배치된 상태였는데 나머지 8개 포대를 최대한 빨리 보내달라는 겁니다. 거기에 추가 물량까지 논의하자고 했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움직였어요. 2023년에 천궁 10개 포대를 계약해 놓은 상태였는데 2028년 인도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란 전쟁을 보고 나서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인도 일정을 앞당길 수 없느냐, 추가 물량도 가능하냐며 한국 국방부에 연락을 넣었죠. 이라크도 마찬가지였어요. 2024년에 8개 포대를 계약했는데 역시 조기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중동 전체가 한국에 줄을 서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은 따로 있었어요. 엘셈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천궁도 아니고 엘셈이요. 아직 실전 배치도 안 된 무기인데 중동 국가 두 곳에서 이미 정보 요청서를 보내왔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2024년 말부터 물밑 접촉이 있었다더군요. 그리고 2026년 3월 제가 안흥 시험장을 다녀온 직후에 더 구체적인 소식이 터졌습니다. UAE와 엘셈 도입 협상이 최종 단계에 들어갔다는 거였어요. 방산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청웅으로 중저고도를 막고 엘셈으로 고고도까지 막으면 완벽한 다층 방공망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미국 사드 없이도, 미국 승인 없이도 자기네 하늘을 스스로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는 꿈에 그리던 시나리오였죠. 미국 눈치 보면서 굴욕적인 조건에 사인하던 시대가 끝나는 거니까요. 제가 뮌헨 사무실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였어요. 로키드 마틴 부사장 제임스 콜린스였죠. 저를 차단했던 그 사람이 먼저 연락을 해온 겁니다.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았어요. 아부다비에서 중동 장관들 앞에서 큰 소리치던 그 여유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콜린스가 말했습니다. 크루거, 솔직하게 묻겠다. 한국 기술이 정말 그 정도인가? 자네가 보고서에 쓴 것처럼. 저는 대답했죠. 내 눈으로 직접 봤다. 다중표적 동시 요격까지 성공했다. 진짜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콜린스가 한숨을 쉬더군요. 난리가 났다고요. 의회에서 청문회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했어요. 한국 기술을 왜 사전에 파악 못했느냐? 30년 기술 격차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무너졌느냐?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더군요.
중동 쪽 문의가 확 줄었다고도 했어요. 청웅이 실전에서 터지고 나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파악 못한 게 아니잖아요. 무시한 거죠. 아시아의 파리채가 뭘 하겠느냐고 코웃음 쳤던 게 누군데요. 콜린스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이 대체 어떻게 한 거지? 우리가 30년 걸린 걸 걔네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해낸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에 답할 자격이 제게 없었거든요. 저도 똑같이 무시했던 사람이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네네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어요. 30년간 미국이 독점하던 고고도 요격시장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청웅이 중저고도를 뚫었고 엘셈이 고고도까지 치고 올라왔어요. 이제 중동 국가들은 선택지가 생긴 겁니다. 미국한테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는 선택지가요.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엘셈은 요격고도 60km입니다. 대단한 성과지만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미 엘셈2 개발이 한창이었습니다. 요격고도 100km, 극초음속 미사일 대응. 2028년 완료 목표 100km면 완전히 우주 공간입니다. 사드도 못 올라가는 높이예요. 거기까지 한국이 도달하면 미국의 기술 패권은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는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갈 생각인 걸까요? 엘셈 소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저한테도 연락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나토 회원국 국방부 관계자들, 유럽 방산업체 임원들, 심지어 예전에 저를 무시하던 미국 쪽 사람들까지요. 다들 같은 질문이었어요. 한국 기술이 진짜냐? 직접 봤으니까 알려달라. 그런데 저는 아직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숫자와 성능은 확인했어요. 62km 직격 요격, 다중 표적 동시 격추, 히트킬 방식 다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능했는지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됐거든요. 미국이 30년 걸린 걸 한국은 어떻게 10년 만에 해냈는지 그게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답을 찾기 위해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 목적지는 대전이었어요. 국방과학연구소 본부. 엘셈을 만든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솔직히 당황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최첨단 무기를 만드는 곳이라면 반짝거리는 시설에 세련된 연구원들이 있을 줄 알았어요. 미국 방산업체 연구소처럼요. 현실은 달랐습니다. 복도 조명은 어둑어둑했고 연구실 문을 열자 책상 옆에 간이 침대가 놓여 있었어요. 모니터 앞에서 라면을 먹다 잠든 사람, 손목에 바스를 덕지덕지 붙인 사람, 충혈된 눈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는 사람, 며칠째 집에 못 들어간 게 분명해 보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수석 연구원이 제 표정을 보더니 멋쩍게 웃었어요. 좀 지저분하죠, 그러면서요. 저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미국 기술 지원 없이 이게 가능합니까? 누가 도와준 겁니까? 연구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수 국내 개발이라고요. 미국은 기술 이전을 철저하게 막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해야 했다고 했어요. 레이더, 추진체, 유도 시스템, 킬 비히클 전부 다요. 없는 기술은 만들고 안 되면 될 때까지 시험하고 실패하면 원인 분석해서 다시 도전하고 그렇게 10년을 버텼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미국이 사드 만드는데 12조 원 넘게 썼습니다. 한국 국방 예산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연구원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머리로 승부했다고요. 시뮬레이션을 수천 번 돌리고 실패 확률이 가장 낮을 때만 실제 발사 시험을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100번 쏴서 성공한 걸 한국은 10번 만에 해내야 했던 거예요. 그래도 납득이 안 됐습니다. 기술이야 그렇다 쳐도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미국한테 사면 편할 텐데요. 연구원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머리 위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북한 탄도미사일이 수백 기입니다.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게 수십 기고요. 미국한테 사드를 사면 미국 대통령 승인 없이는 한 발도 못 씁니다. 우리 국민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쏠지 말지를 남의 나라가 결정한다고요.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 가족이 사는 하늘을 남의 손에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이 사람들이 왜 바스를 붙여가며 연구실을 지키는지, 왜 며칠째 집에 못 가면서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지, 돈이나 명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이었어요.
내 가족, 내 나라를 지키겠다는 처절한 절박함. 그게 이 기적 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복도를 나오면서 엘셈 발사체 실물 모형이 전시된 홀을 지나쳤습니다. 길이가 7m는 되어 보이는 거대한 미사일이었어요. 그걸 올려다보는데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33년간 미사일을 연구하면서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기술에 감탄한 적은 있어도 감동한 적은 없었거든요. 무기는 그냥 무기였어요. 차갑고 정밀한 기계 덩어리. 그런데 그날 대전의 허름한 연구소에서 저는 처음으로 무기에 담긴 사람의 마음을 봤습니다. 연구소를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건물 외관은 낡았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저 안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절한 도끼와 절박함으로요. 한국을 파리채라고 비웃었던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아니,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 나라 앞에 고개를 숙여야 할 것 같았습니다. 대전에서 돌아온 뒤 저는 며칠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했고 나토 회의에도 참석해야 했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33년간 믿어왔던 것들이 전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고고도 요격 기술은 미국의 영역이다. 아시아 국가는 넘볼 수 없는 벽이다. 이게 제 신념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이 그 벽을 박살내버렸습니다. 자본도 부족했고 시간도 없었는데 말이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대전연구소에서 들은 답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 가족이 사는 하늘을 남의 손에 맡길 수 없었다. 단순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단순한 말 속에 모든 게 들어있었습니다. 기술력이 아니라 절박함이었어요. 돈이 아니라 도끼였습니다. 며칠 뒤 나토 본부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 방산 기술에 대한 평가 보고 자리였어요. 제가 발표를 맡았죠. 회의실에 유럽 각국 국방부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미국 측 인사들이 예고 없이 참석해 있었거든요. 국방부 관계자와 방산업체 임원들이 뒷줄에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제 발표를 견제하러 온 게 분명했죠.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치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엘셈은 요격 고도 60km 이상을 달성했고 히트킬 방식의 직격 요격에 성공했다. 다중표적 동시 요격까지 검증됐다. 나토는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손이 올라왔습니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였어요. 목소리가 날카롭더군요. 크루거 소장, 한국 기술은 아직 실전 검증이 부족합니다. 시험장 조건과 실전은 다릅니다. 나토가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의존하는 건 위험한 선택입니다. 예상한 공격이었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실전 검증 말씀하셨습니까? 2026년 이란 전쟁에서 천궁이 96% 요격률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패트리엇, 이스라엘 에로우와 함께 가동됐는데 천궁 성적이 가장 좋았죠. 충분한 검증 아닙니까?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미국 측 얼굴이 굳어졌어요. 또 다른 손이 올라왔습니다. 레이시온 임원이었죠? 천궁은 중저고도 체계입니다. 고고도 요격은 다른 문제예요? 엘셈이 실전에서도 같은 성능을 낼 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안흥 시험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틀었어요. 마하팔로 낙하하는 표적을 엘셈이 쫓아가서 직격하는 장면, 회피 기동하는 다중 표적을 동시에 격추하는 장면.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현장에서요. 편집도 조작도 아닙니다. 이게 한국의 실력입니다. 레이시온 임원이 입을 다물었어요. 더 이상 반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면서 말을 이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33년간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고고도 요격 기술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미국만 바라보면서 나머지는 안중에도 없었죠. 회의실이 고요해졌습니다. 그 오만함의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청웅으로 중저고도를 막고 엘셈으로 고고도를 막고 엘셈2로 우주 공간까지 막으려 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촘촘한 다층 방공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스라엘도 갖추지 못한 체계입니다. 미국 측 자리에서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국이 이걸 만들 수 있었던 이유요.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천재들이 모여서도 아니에요.
자기 가족의 하늘을 자기 손으로 지키겠다는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절박함이 30년 기술 격차를 10년 만에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미국 측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국을 얕보지 마십시오. 한국을 얕봤던 모든 사람들이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저처럼요.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미국 국방부 관계자가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레이시온 임원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발표가 끝나고 회의실을 나오는데 여러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악수를 청하는 사람,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사람, 한국과 협력 채널을 연결해달라는 사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미국만 바라보던 시선이 동쪽으로 향하기 시작한 거죠. 호텔로 돌아와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뮌헨의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문득 대전 연구소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파스를 붙인 손목, 충혈된 눈,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던 모습. 화려하지 않았어요. 세련되지도 않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니었다. 사람이었다. 내 가족을 지키겠다는 마음, 내 나라를 내 손으로 지키겠다는 의지. 그게 한국의 진짜 무기였습니다. 청웅이 끝인 줄 알았던 전 세계는 이제 알게 됐어요.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한국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LSMT가 완성되면 그 다음은 또 뭔가가 나오겠죠. 이 나라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한국의 하늘은 이제 그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게 됐습니다.